저는 서울시립대학교의 김석우고요. 오늘 한국 ODA 정책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목차는 최근에 OECD에서 발표한 한국 관련 OECD 최근 자료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ODA 관련된 역사, 그리고 한국 정부가 ODA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한국 정부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적, 국내적 환경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ODA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또 ODA에 대해서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ODA가 뭔지 아시는지요? ODA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그래서 한국말로는 공적 개발 원조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단어가 들어있는 거죠. 원조는 저희가 어떤 재원을 다른 국가에 공유하는 그런 것을 원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development라는 개발이라는 말은 우리가 원조를 했을 때 그 원조를 받는 국가들이 사회적인, 그 다음에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공유를 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이 ODA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단어가 official이라는 말입니다. official이라는 말은 공공의 행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구분을 해야 되냐면, 한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다른 수원국들에게 공유하는 것과 민간 기업 아니면 민간인, 종교단체, 그래서 사적 영역에서 공유를 하는 것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들이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ODA를 공유하는가 하는 겁니다. 원래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수원국의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ODA는 기본적으로 공여국의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공유를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외교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수원국의 사회경제적 발전뿐만이 아니라 공여국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ODA를 공유하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ODA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18세기, 19세기에는 여러분들 제국시대였습니다. 제국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을 식민지화하고 뭔가 재원을 수탈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잘 사는 국가들, 강대 국가들이 다른 수원국들에게, 저발전 국가들에게 뭔가를 공유하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였을까? 사실은 저희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국가들이 저발전 국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ODA를 공유했을 때 정말로 수원국들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1940년대부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까지를 생각해 보면 얼마만큼 저발전 국가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공유를 하고 있는 선진국가들은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계속 이루어왔는데, 공유를 받는 저발전 국가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격차가 더 커졌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 그러면 과연 우리가 ODA가 정말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OECD라는 국제기구, 그리고 우리가 그 회원국인데요.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향후 미래에 우리가 계속해서 ODA를 증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한국 정부가
ODA 공여를 축소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한국 정부가 저발전 국가들에게 공유하는 ODA를 증대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지 축소시키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고, 찬성 반대의 어떤 입장이 주어지신다면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OECD에서 2020년 기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는 한국 ODA 총액의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꾸준히 증가를 했죠. 그러나 지금 2020년 작년의 자료를 보면 조금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ODA 공여가 좀 쉽지 않았고, 또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조금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ODA의 액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체 한국 국민 정부가 버는 모든 돈들, 국민 총 수입 중에 우리가 몇 퍼센트를 ODA로 공유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높은 비율로 공유를 하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OECD 회원국이긴 하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비율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과거보다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말씀을 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목표로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달성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민 생산에서,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ODA 비율이 한국 정부가 채택했던 단기적 목표는 0.25%였습니다. 그런데 국제기구, OECD나 UN에서 이 공여국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0.7%입니다. 우리가 버는 돈의 0.7%를 저발전국의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공유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수치를 보시면 2018년에 0.14%, 2019년에 0.15%, 여전히 단기적, 장기적 목표치에 훨씬 모자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공여국들에게 최빈국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국가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 소득의 0.15%에서 0.2%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0.06%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상원조라는 것과 유상원조라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무상원조라는 것은 어떤 조건 없이 우리가 저발전국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것을 무상원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유상원조는 뭐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굉장히 낮은 이자든 아니면 이자 없이든 어떻든지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것을 유상원조라고 생각하는데,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치는 무상원조성 ODA 비율이 86%를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는 지금 이미 초과한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치에서 보시다시피 88.4% 그리고 86.5%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지금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자 다자 ODA 추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국가들, 저발전 국가들에게 ODA를 공유할 때 우리는 양자, 그러니까 한국이 특정 저발전 국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ODA를 공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UN이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OECD라든가 ADB라든가 굉장히 많은 다자 기구들을 통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양자 ODA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짧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국제기구를 통한 ODA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10대 UN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일 많이 공유하고 있는 게 우리가 WFP, Food Plan입니다. 그래서 식량 원조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UNDP라고 해서 개발을
를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UN 특별기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니세프라든가 아니면 세계보건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자기구를 통한 원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별 양자 ODA는 압도적으로 많은 게 뭐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Country Programmable Aid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특정 수원국의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직접 공유하는 것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 ODA 통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수원국의 공공기관 아니면 정부에 이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원국에 있는 NGO에다가 우리가 공유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민단체죠. 시민단체에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는데, 여전히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압도적으로 우리는 수원국 정부에 직접 ODA를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단체를 통한 양자 ODA 유형별 그 비교를 보셔도 이 그림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Donor Country Based CS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여국에 속해 있는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양자 ODA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비되는 개념은 수원국에 있는 시민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기반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에게 많은 그 ODA를 그러니까 통로를 통해서 저발전국에 ODA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많은 액수의 ODA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가장 많은 원조를 받는 수원국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제일 많이 받는 국가가 베트남, 방글라데시입니다. 그 다음에 파키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국가들 모두가 다 아시아 국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많이 아시아에 중점을 두고 ODA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국 소득별 양자 ODA 추이인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장 어려운 국가들, least developed countries라고 해서 최빈 국가들에게 공유하는 비율. 그 다음에 뭐 upper middle income 뭐 국가들, lower middle income 국가들 이런 것들인데 여전히 우리는 뭐 최빈 국가들과 lower middle income 국가들에게 가장 많은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느 섹터에 어느 사안에 가장 우리가 공유를 많이 하고 있나 보면 제일 많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소셜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교육 부분, 그 다음에 보건 부분, 병원을 짓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코노믹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항만을 짓는다든가 뭐 도로를 짓는데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 그 다음에 경제 인프라 구축에 압도적으로 많은 돈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한국 정부의 여러 그 부처들이 ODA를 공유하는 주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큰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외교부가 있고요. 다른 한 부서는 기획재정부가 있습니다. 근데 외교부 산하에 코이카라는 무상원조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재부 밑에 수출입은행이라는 유상원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드리는 거고 대략 그 외교부, 기획재정부, 코이카, 그 다음에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70% 정도의 공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30% 정도가 다른 기관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교육부라든가 농림수산축산부라든가 아니면 과기부라든가 이런 부처들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ODA 사업과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OECD 닥이라고 얘기하는 개발원조위원회에 29개의 회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ODA가 GNI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 비율을 보면 한국은 지금 29개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27위입니다. 굉장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뒤처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OECD 닥에서 그다음에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민소득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율 0.7%를 넘은 국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스웨덴이라든가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덴마크, 저머니 뭐 이런 국가들이 OECD 기준을 이미 넘은 국가들인데 우리는 여전히 0.16%, 0.17% 그래서 굉장히 낮은 비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총 액수, 우리가 공유하는 ODA 총 액수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에 보면 가장 많은 공유를 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그 다음에 영국, 일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29개 OECD 닥 회원국 중에 16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에 비해서는 총액으로 보면 훨씬 더 나은 그런 지수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OECD 닥 회원국이기 때문에 OECD 닥이 피어 리뷰라는 걸 합니다. 피어 리뷰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OECD 닥에 있는 여러 학자들, 그 다음에 그 OECD 닥에 속해 있는 국제기구에 속해 있는 인사들과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학자와 인사들이 같이 한국의 ODA 정책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또 개선될 거는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정책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2012년에 우리가 동료 평가를 받았었는데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33% 정도는 완전히 수용을 해서 이행을 했고 또 54% 정도는 부분적으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87% 정도의 우리가 제한 사항을 이행했다는 말은 우리가 국제기구로부터의 규범이나 그 다음에 제한 같은 거를 상대적으로 잘 수용하는 국가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잘 따르려고 하고 국제기구의 회원으로서의 책무성을 충분히 이행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한국 ODA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한국이 수원국에서 공역으로 바뀐 최초의 국가다. 뭐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말 자체는 완전한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원국에서 공역으로 간 국가들이 우리나라 빼고도 뭐 포르투갈이라든가 뭐 그리스라든가 다른 국가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일한 나라인 거는 뭐냐면 가장 최초인 나라인 건 뭐냐면 최빈 국가로서 가장 세상에서 못 살았던 그룹에 속해 있던 국가가 이제 공역으로 된 국가의 최초 국가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실은 ODA 역사에서 굉장히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해외 원조 관련해서 굉장히 독특하고 이례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30여 년간 우리가 해방되고 그 다음에 국가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30여 년간 선진국들과 국제기구들로부터 48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발전도 이루고 사회발전도 이룬 겁니다.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사실 국제사회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한국이 1995년에 세계은행의 구분의 기준에서 이제 저발전 국가의 지위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였었는데요. 1996년에 우리가 OECD에 가입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저발전 국가가 아닌 선진 국가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선진 국가의 지위를 갖게 되면 이게 이제 위상은 높아지고 명예도 좋아지고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선진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뭔가 다른 국가들에게 이제 공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한국의 해외 원조 공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소규모로 이루어졌고 아주 특정 부분에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제 한국이 가진 몇 가지 기술을 우리보다 더 낙후된 그런 국가들에게
기술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 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원조를 하기 시작했을 때가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입은행에 있는 유상 원조 기관인 EDCF를 1987년에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외교부 산하에 있는 무상 원조 기관으로서 코이카를 1991년에 설립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유무상 원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1년이니까 실제로 코이카가 이제 30주년이 된 그런 아주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분산된 원조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서 2005년 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해외 원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실행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되고 가장 뜻깊은 일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2010년에 우리가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공유의 경험이 쌓였고 역사가 또 흘렀고 그래서 이제 OECD 다 회원국으로서의 책무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됐다는 것을 평가받았고 인정받아서 2010년에 회원국이 됐고 그렇게 되는 계기를 통해서 더 많은 이제 해외 원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한국이 해외 원조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한국에서의 기부 문화가 좀 발전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부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기부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십니까?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기부를 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국제 NGO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서의 기부 문화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난 30년 동안에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하고 사회 성장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몇몇 경제 문제를 맞닥뜨렸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997년에 있었던 아시아 외환 위기, 그 다음에 2008년에 있었던 미국발 금융위기, 이런 것들을 10년마다 겪으면서 이 한국 경제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와서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게 유지되는, 그래서 우리가 공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다시피 요즘 한국 사회가 이 소득 불균형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사회 내에도 정말로 많은 저소득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뭔가 지원을 하기에는 너무나 또 제한적인 예산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많은 저소득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우리가 외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 국내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 먼저 도와드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느끼는 책무성이라는 것과 우리 국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유의 역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짧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국 외교 정책에서 대외원조 정책이 중요성이 굉장히 낮아요. 대외원조 정책이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대외원조 정책과 관련된 관심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한 계획과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아주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또 일반 시민들, ODA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해외 원조가 정말 효과적일까? 우리가 이렇게 주는 돈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고 있고 그 사람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도움을 주고 있을까? 이런 거에 관한 지속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민족주의적 경제 성향이 있어요. 우리는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가 과거에 잘 못 살았으니까 우리 잘 살아야 되고, 이런 성향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중심적 그런 경제 정책을 우선시하는,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근본적 한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국은 1950년부터 53년까지 6.25 전쟁을 치른 국가고, 그다음에 여전히 지금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있고, 그래서 국방 관련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OECD 다 아까 29개 회원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정부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한국은 5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국방에 쓰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다른 부분에 쓸 예산이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DA와 관련된 직접적 한계를 보면,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ODA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OECD 다 평균이 0.3%고, 그다음에 OECD 목표치가 0.7%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16%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고, 그리고 원조 분절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두 개의 큰 축으로 되어 있어요. 무상 원조 축, 그다음에 유상 원조 축.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 부처들이나 지방자치들이 자기들만의 ODA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분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인 그런 내용과 정책을 가지고 ODA를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성과 더불어서 또 이 정부와 민간 그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정부와 기업 간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과거의 독재 시절에 이게 또 정부와 기업의 유착 관계가 어떤 부패 구조를 만들었던 그런 또 경험도 있어서, 이게 이제 정부와 기업이 유기적인 협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해외 원조에 대해서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해외 원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지, 누가 하고 있는지, 어떤 부서가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몰라요. 근데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회의원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야 그 관심을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표출을 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서의 치열한 어떤 정책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법제화를 해서 우리나라의 ODA 정책에 반영하는 식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국회의원들이 별로 해외 원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펼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 5년마다 우리 ODA를 수원할 수 있는 저발전국들을 선정하는데, 그게 이제 중점협력국이라는 말로 불리워지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수의 중점협력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있었던 1기 중점협력국, 2016년부터 20년까지 있었던 2기 중점협력국,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21년부터 25년까지 3기 중점협력국 리스트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중점협력국 수가 26개국, 24개국, 27개국이에요.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중점협력국이라는 국가들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신남방 정책 요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남방 정책의 핵심 대상이 아세안 국가라는 그 국가군입니다. 근데 아세안 국가군에 이제 10개 국가가 있는데, 그 10개 국가 중에 4개 국가는 아예 ODA를 받지 않는 국가들이에요. ODA를 졸업한 국가들입니다. 6개 국가만 봤는데, 우리는 그 6개 국가 모두가 우리 중점협력국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아세안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이제 너무나 많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지금 한국 ODA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세계적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다양한 글로벌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기후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 때문에 세계 각 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결합돼서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에 처하고 있는 저발전 국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ODA를 공유해야 되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ODA를 더 많이 공유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불균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불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소득 불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량 공급에 있어서의 불균형도 있습니다. 식량 공급 수요의 불균형은 어떤 지역에서는 너무 많은 식량을 생산해서 그 식량들을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지구의 한편에서는 식량이 부족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 그 다음에 지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혁명. 여기에 따른 격차가 있어요. 누구는 굉장히 많은 디지털 기계에 접근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런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도 지구촌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역은 굉장히 빠르게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어떤 지역은 정말로 지난 50년 동안에 60년 동안에 거의 바뀌지 않은 상태로 굉장히 낙후된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전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요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SDG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다양한 목표를 정해서 큰 목표 17개를 정해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지구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이제 지속가능 목표라는 건데, 이것들을 이제 2030년이니까 이미 우리가 이제 6년이 지나왔고 앞으로 이제 9년이 남았는데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서 여전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게 이행을 하려는 압력이 계속 생기는 거고, 그런데 이제 ODA 양은 대폭적으로 늘리지도 않고 있고, 무역 활성화도 되고 있지 않고, 또 투자 문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SDG라는 2030년 기준 목표들이 막 있는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는 여전히 굉장히 목표치에 미달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목표와 현실 간의 괴리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 정말 2030년까지 우리가 이걸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많은 회의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국가들이 왜 공여를 할까요? 왜 ODA를 제공할까요? 왜 다른 저발전 국가들을 도와줄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ODA 공여는 우리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 Development가 저발전 국가, 수원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여가 원칙입니다. ODA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여되는 재원은 공여국에 있는 시민들이 세금을 낸 돈이에요. 그러니까 공여국의 정부는 자국에 있는 시민들에 대한 책무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저발전 국가들의 사회경제 발전이 아닌 공여국가들이 뭔가 자기들이 추구하는 국가 이익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ODA를 수단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아예 노골적으로 자기네 안보와 국방과 그 다음에 ODA를 주는 것을 연계를 했어요. 영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브렉시트를 했습니다. EU 체제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영국은 앞으로 다른 국가들과 경제 교류 확대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어떤 일을 하냐면 최근에 와서 무역이라는 것과 ODA를 연계시키는 일을 해요.
호주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금 미국과 일본과 인도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를 해서 쿼드도 하고 있고 오커스라는 것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동맹, 정치동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호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시아 국가들이에요. 인접하고 있는. 그래서 지정학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시아 국가들에게 ODA를 아주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외교 정책이라는 것과 ODA 정책을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국가 이익을 다소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방식으로 ODA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위한 원조인가라는 거예요. 수원국들의 경제 발전을 위한 원조인가? 아니면 공유국들의 외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조인가를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경쟁 시각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도적 목적의 원조입니다. 이게 원래 ODA의 목적이에요. 수원국과 수원국 사람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유국 이익 목적의 원조를 한다는 거예요. 공유국과 시민 그리고 기업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도모하기 위해서 ODA를 공유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을 하면, 공유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ODA 정책을 채택하면 이제 국제사회가 막 비난을 하겠죠. 시민사회가 막 비난을 하겠죠. 그렇죠? 원래 ODA 목적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와서는 사람들이 절충적 시각을 해요. 야, 우리가 우리만의 목적이 아니라 너네 목적과 우리 목적이 같이 어울려지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상호이익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국제사회의 반발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제개발협력에서의 글로벌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이해를 하시면, 자, OECD라는 선진국 그룹에 있는 회원국들이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발전 국가들에게 재원을 공유하는 방식이 전통적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 국가들을 노스라고 부르고 저발전 국가들을 사우스라고 부르면, 노스 사우스 코퍼레이션이 이제 주된 형식의 ODA 협력 관계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즘은 남남협력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남남협력은 어떤 거냐면 1950년대에 있었던 반둥회에서 제3세계 국가들끼리,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 그러니까 당시에는 미국 쪽도 아니고 소련 쪽도 아닌 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외교 정책을 하고 싶어하는 국가들끼리 뭉쳐서 비동맹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자신들끼리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전통이 와서 지금은 이제 저발전 국가가 저발전 국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전해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할 정도로, 우리가 G2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힘이 세진 국가지만 1인당 국민소득으로 생각해보면 선진국 반열은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일부분 공여를 받고 있는 국가예요. 수원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동시에 또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다른 국가에 공여를 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발전 국가가 저발전 국가에게 공여를 하는 행위, 그래서 남남협력, 사우스 코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삼각협력입니다. 저발전 국가인 남, 또 다른 저발전 국가인 남 협력에 국제기구가 같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축을 이루어서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다양한 형태의 ODA 협력 그
방식이 생기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방식들이 서로 경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여국들이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공여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서의 갈등과 그다음에 경쟁으로 이루어질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원조 졸업 문제와 원조 의존성 문제예요. 원조 졸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 한국처럼 과거에 많은 원조를 받다가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으니까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저발전 국가가 더 이상 아니야. 이제 원조 안 받을래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받는 국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입니다. 많은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왔고 여러분 자카르타 같은데 수도인 자카르타 같은데 가보면 이게 뭐 뉴욕인지 뭐 도쿄인지 서울인지 그만큼 발전돼 있는 그런 도시를 갖고 있는 국가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자원을 가지고 있고 인구도 굉장히 많고 근데 여전히 자기네들은 일부분 다른 국가들로부터 재원을 받아서 저발전된 지역과 그다음에 주민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국가들은 계속해서 원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사회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네들이 경제사회 정책을 운영하고 또 남이 도와주면 더 빠른 발전을 해야 되는 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너무나 많은 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따져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패가 있을 수 있어요. 수원국 정부가 부패해서 다른 국가들로부터 공여국으로부터 받는 재원을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지. 이러면 이제 국민들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 거죠. 그럼 계속 원조를 받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최근에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이 국제개발협력 ODA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봤습니다. 시민단체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해외 원조, ODA, 국제개발협력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좋은 의미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아진 행위자들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고 어떻게 좀 같이 협력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그럼으로 인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ODA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관련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백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격차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유국들은 다 알아요. 다자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 자발적 국가들이 이럴 때 더 많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각각의 공여국들, 각각의 선진국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네들 문제가 있어요. 국내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기네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 그러니까 다른 국가가 좀 더 많은 걸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필요성이 있는데 소극적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적 환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ODA 액수를 점점 이제 증가시켜 오면서 이제 한국 정부도 어떤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ODA 규모가 작을 때는 뭐 그냥 일부분 우리가 과거에 많은 돈도 다른 국가들로부터 원조를 받았고 그러니까 그런 책무성, 그다음에 보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ODA를 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액수가 많아지고 우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점점 높아지니까 정부도 이제 일관되고 좀 더 한국에 좀 도움되는 ODA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외교라든가 경제, 안보, 통상 이런 사안들과 어떻게 연결을 해보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과거의 제약 요건 중에 하나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제 다양성도 확대되고 그런 건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일관되고 협력적인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사회에 대해서 계속 책무성을 느끼고 국제사회에 대해서 계속 약속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액도 늘리겠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비율도 높이겠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정부도 여전히 제한적인 재정 예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 빚도 점점 늘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 적자도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내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로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다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한국 ODA의 현 상황을 요약을 드리면, 이게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2010년에 우리가 공유했던 해외 원조 액수가 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2020년에 3조 4천억 원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증가를 한 거죠. 지금 거의 2.7배, 2.8배를 증가했으니까요. 평균 증가율이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다시피 11.9%입니다. 이 수치는 10년 동안의 수치를 보면 OECD 닥 회원국 29개 국가 중에서 1등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1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증가를 해왔다는 말은 우리가 늦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떻든지 간에 우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ODA, GNI 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지표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에는 한국 내에서의 어떤 경제 침체 상황 때문에 ODA 액수가 좀 감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시아에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빈국에 대한 ODA 공여가 36% 정도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차츰 늘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4년 전에 문재인 정부의 ODA 정책 중에서 4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100대 국정 과제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3번 국정 과제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이었고, 그 다음에 96번 국정 과제가 국민 외교와 공공 외교를 통한 국가 이익 증대,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ODA,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국정과제가 97번이었는데 그 97번 국정과제가 국가 이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경제 외교와 국제개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 말씀은 97번의 국정과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도 다른 국가들처럼 이제 그냥 저발전국의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공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어떻든지 간에 공여를 하고 있는 한국이 추구하는 국가 이익과 연결을 시켜서 ODA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겠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어요. 원래 ODA 정책이라는 것은 저발전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인데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좀 있었는데,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국제 추세를 따라가는 거였고, 이제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점점 액수가 커지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었지 않나, 그런 평가를 또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통합된 효율적인 개발협력 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양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 부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통합돼서 좀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ODA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될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 올해 초에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내세우는 5가지 글로벌 가치가 있어요. 그걸 OP라고 얘기하는데, 사람, people, 그 다음에 평화, peace, 그 다음에 번영, prosperity, 지구, planet, 그 다음에 partnership, 이 5가지 P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국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집행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죠. 이러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원칙들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말들입니다. 하나는 이제 포용적 국제개발 협력입니다. 그래서 inclusive 국제개발 협력인데 ODA에서 보건, 위생, 취약국가와 사람들에 대한 그런 ODA를 증대시킴으로 인해서 사람 중심적인 국제개발 협력, 그 다음에 지구 중심적인 국제개발 협력을 도모하겠다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상생, 윈윈, 서로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ODA를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발전, 기후변화 이런 거에 또 집중을 해서 프로스페리티, 번영이라는 것과 플래닛, 지구를 또 가치를 두는 그런 국제개발 협력을 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혁신적, 이노버티브한 측면에서 ODA를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상대적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이라든가 ICT, 그다음에 디지털 뉴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번영, 혁신을 이루겠다 이런 거고, 네 번째 마지막이 협력적 ODA입니다. 그래서 코오퍼레이티브 ODA인데 이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여러 제약이 있었던 그런 민관 협력을 좀 더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ODA를 집행하고 있는 여러 다른 국제사회 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건데, 이 파트너십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DG 17번째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래서 국제개발 협력에 포함되어져 있는 참가하고 있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력을 만드는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그런 ODA를 하자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원칙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지금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주요 원칙으로 삼은 겁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목표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까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ODA 초객을 증가시켜 왔는데 2030년, 그러니까 SDG가 끝나는 해까지 현재의 ODA 총액, 2020년 기준 ODA 총액보다 2배 더 많이 우리가 공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한 3조 5천억 정도의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7조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 소득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0.16%에서 이제 0.22%, 뭐 0.25% 이렇게 우리가 단기적 목표로 했던 걸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비율을 40대 60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무상원조 비율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지금 ODA 정책을 가지고 가는 거고, 비구속성 ODA 비율에서 무상원조의 비율을 95%로 늘리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무상원조를 늘리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중점협력국 그 틀 안에서 우리 ODA를 해야 되니까 어떤 거냐면 아시아, 아프리카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정한 지금 제3기 선정한 중점협력국들에 대해서 양자 ODA의 70%를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ODA를 공유하고 있는 대상 국가들이, 수원 국가가 대략 90개, 100개 국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선정한 27개의 중점협력국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하는 ODA, 양자 ODA의 70%를 공유하겠다는 거니까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분야로 뽑은 것 중에 하나가 세계 보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건, 그 다음에 지금 여러 현 정부나 앞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사안 중에 하나가 그린 디지털 뉴딜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발전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공공행정 분야예요. 그거를 어떻게 디지털 해주고, 그 다음에 좀 더 편리하게 국민들이 공공행정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주요 협력 분야로 지금 선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들에게 조금 5년 지난 그런 그 데이터긴 한데, 한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국은 왜 ODA를 공유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제일 많이 대답한 답이 Korea has benefited from foreign aid. 그러니까 한국이 옛날에
많은 회원조를 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려운 국가들에게를 좀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외교적 목적, 외교적 이유 때문에 우리가 줘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이 조금 그 의외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야, 우리가 ODA 주면 우리 해외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니?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국 국가 이익에 도움되지 않겠니? 이런 답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게 이제 17개의 지속 가능 목표입니다. 이게 2030년까지 이제 앞으로 9년 남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제 침체 상황에서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떻든지 간에 한국도 이런 17개의 목표치를 각 부처마다 지자체마다 이게 설정해 놓고 이거를 이제 이행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의 국경이 거의 이제 폐쇄된 상태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북한도 유엔의 회원국이니까요. 이 17개의 그 SDG 목표 이행에 관해서 북한이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자기네들이 지금 이 1번부터 17번까지 어느 정도 목표치가 있고 어느 정도 지금 달성하고 있다. 그리고 뭐가 문제다. 이런 것들에 아주 기본적인 거를 제출을 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북한도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SDG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이나 그 다음에 국제기구, 국제사회에서 사실 지금까지 북한을 도와줄 때 인도적 지원, 그 다음에 긴급구호, 그러니까 뭐 재난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굉장히 막 급하게 어려움이 있을 때 막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좀 했었는데 지금 북한에서도 이 그 코로나 이전에는 어떤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계속 줬냐면 기본적으로 좀 중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런 국제개발 협력 사업들을 같이 해보자. 뭐 이런 메시지들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초에 그런 일들을 하는 북한을 보면서 한국 정부도 조금 희망이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ODA나 SDG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하나의 이런 회원 국가로 되기를 희망도 해보고 또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강의를 다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한국 ODA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계속 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뭐를 바꿔야 될 건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의 ODA 정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국형 ODA라고 얘기할 만한 게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공유국들에 비해서 우리가 좀 차별성이 뭐가 있고 또 비슷한 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제와 연결이 되면 한국의 ODA 정책을 다른 공유국들의 ODA 정책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한국의 정책을 예를 들어 우리 뭐 근처에 있는 나라, 이웃 나라인 일본의 ODA 정책과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처럼 뭐 비슷한 규모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국가라든가 아니면 비슷한 수준의 경제 발전 수준을 갖고 있는 국가와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아니면 아시아에 속해 있는 우리와 또 뭐 유럽에 속해 있는 국가는 또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재밌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OECD가 제시한 목표치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이 다른 선진 공역들의 정책을 따라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를 들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노르웨이니 스웨덴, 덴마크 이런 그 북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OECD가 제시하고 있는 국민 소득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율인 0.7%를 넘어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국민적 합의라는 겁니다. 그 국가들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따라갈 필요가 있는지
이러한 정책이 정말로 국제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가 정말로 합당한 정책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이 지금 아시아 중심적으로 ODA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OECD 29개 회원국들 간의 역할 분담이 가능한지,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공유국이 더 많이 하고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공유국이 또 많이 하고, 예를 들면 보건 분야는 어떤 국가가 하고 환경 분야는 어떤 국가가 하고 ICT 분야는 한국이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그럼 그게 좀 더 원조 효과성을 높이는 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정말로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처한 ODA 정책 관련 제약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정말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실 ODA의 액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하게 하고 국제사회의 책무성을 우리가 느끼면서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원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갚아야 될 때를 알고 그걸 확대하고 이런 일들을 앞으로 해 나갈 예정인데,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들의 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상 여러분들 모든 권력은, 궁극적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 없이는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도 ODA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지만 이런 강의가 여러분들이 한국의 ODA 정책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ODA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ODA도 공부도 해보고 서치도 해보고 그리고 기부도 해보고 그리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해보고 이러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그런 세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모두가 다 지금 보건 때문에 어렵고 그 다음에 경제 침체 상황에서 어렵고 또 고용 문제도 어렵고, 그렇지만 조금 더 나은 세상을 가는데 이런 ODA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강의를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